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열차 강도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열차 강도 사건 하니까 이제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정 부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뭐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열차 강도냐? 미국에서 이 선로를 바꾸기 위해서 좀 속도를 늦추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 그런 열차를 정지시켜서 화물을 훔치는 그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화처럼 막 샷건 들고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열차 강도가 왜 생기느냐? 운동화 훔치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고가의 운동화 수백만 달러 어치를 훔쳐가는 사례가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요, 강도들이 열차로 수송 중인 그 나이키의 신상품 스니커즈 200만 달러어치 이상을 훔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뭐 그까지 운동화 때문에 이렇게 열차 강도까지 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이 스니커즈 나이키 신상품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또 굉장히 웃돈 얹어주고도 살려고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나이키의 신상품 그 스니커즈라는 운동화를 대규모로 실어 나르는 그 열차가 타겟되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은요, 이 애리조나주의 외딴 구간 철도에서 열차의 그 에어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열차를 멈추게 한 다음에 2,000켤레 이상의 스니커즈를 털어가는 그런 일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에어 무슨 뭐 브레이크를 잘러? 아니 무슨 기차를 세우는데 뭘 잘러? 제 기술적인 면은 아주 간단한데 그건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일단 나이키의 최신 제품으로 아직 그 공식 판매가 시작도 되지 않은 미공개 제품입니다. 소매 가격은 운동화 한 켤레당 225달러입니다. 운동화인데 225달러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나 이거 살 수 있으면 웃돈 주고도 살게요. 막 이런 겁니다. 범인들이 훔치는 그 스니커즈는 일부 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팔렸는데 훔친 범인들이 훔친 건 지금 일부 유통이 됐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운동화 상자 안에 이 나이키에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훔쳐서 유통시키고 또 훔친 걸 뻔히 알고도 구매한 사람들 10여 명이 체포됐어요. 네, 이들은 모두 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은 법원 명령으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로를 바꾸거나 화물 칸을 열기 위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열차를 노리고 이를 정지시킨 후에 그 절도하는 그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이죠.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그 외딴 지역에서도 최소 10여 차례의 똑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열 몇 개 사건 중에서 딱 한 건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부 다 바로 그 나이키의 스니커즈 운동화 신상품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애리조나주의 그 킹먼 카운티 또 셀리그먼 카운티 부근에서도 역시 그 열차들이 강도를 당해서 나이키 운동화 수백만 달러 상당을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귀중품 화물의 절도와 강도 사건으로 미 전국의 6대 화물 열차 회사, 미국의 이제 화물 열차 회사가 탑5 한 5, 6 정도가 이제 큰 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을 다 합쳐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범죄자가 도대체 그 큰 덩치의 열차를 어떻게 세운단 말인가라는 부분 기술적인 내용인데 재밌어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드렸다시피 열차는 특정 지역에서 선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속도를 좀 늦춰야만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낮아졌을 때 인근 숲속에 숨어있던 절도범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그 열차의 에어브레이크 호스라는 것을 자릅니다.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에어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것. 철도 열차는 그 에어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공기압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발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에 달려있는 그 브레이크 패드가 꽉 바퀴를 잡아줘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꽉 바퀴를 잡아주게 되는 그 힘은 내가 발로 밟는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발로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오일, 그 유압으로 인해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힘있게 밟아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유압으로, 오일의 힘으로 이제 밟게 되는 것인데, 열차는 아닙니다. 열차는 공기압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핵심 원리입니다.
공기압이 꽉 차서 유지될 때는 브레이크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반대죠. 공기압이 꽉 차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가 풀려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공기압이 푸슉 하고 빠져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기가 꽉 차면 브레이크를 푼 것이고 거꾸로 공기가 슉 하고 빠지면 브레이크가 콱 잡히는 원리다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연결된 에어 호스가 손상이 되거나 또는 강제로 잘라지면 어떻게 됐어요? 공기가 푸슉 하고 빠지겠죠? 푸슉 하고 빠지면 어떻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공기가 빠지면 오히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꽉 잡히는 거라 그랬죠. 그래. 그래서 에어호스를 잘라버리면 공기가 푸슉 하고 빠지니까 그때 비상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걸 수동으로 해제하지 않는 한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풀리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열차가 멈춰 있으면 범죄자들은 그 화차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상품을 약탈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대형 트럭을 막 갖고 와서 트럭에 막 실어서 도망가는 범죄 수법입니다. 그 열차 안에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열차 기관사, 뭐 부기관사 해서 화물 열차니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두세 명 정도 있겠죠. 많으면 서너 명 정도. 그러니 이 강도들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같은 그 범죄 수법은요, 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수법입니다. 아니, 송영코 그런 범죄 수법을 다 말해주면 어떡해. 또 모방 범죄가 발생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수법은 뭐 옛날 영화나 심지어 뭐 요즘 그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수법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그 무법자 조시 웰즈라는 그런 영화에도 아주 이와 뭐 똑같은 그런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난 2010년에 나온 언스타퍼블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같이 그 열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망가뜨린 후에 절도를 벌이는 그런 똑같은 장면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또 그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수도 있구나.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또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 전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중가주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을 사칭한 요즘은 가짜 이민 단속 요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열차 강절도 사건도 뭐 새롭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범죄 트렌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가짜 ICE, 가짜 이민 단속국 요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 단속 요원이 등장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지역 일대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레즈노라고 이제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데요. 이 프레즈노 경찰국은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일당 2명이 가발을 쓰고, 그러니까 가발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평상시에 자기의 모습과 그때 범죄 행각을 벌이는 자기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하튼 가발을 쓰고 폴리스라고 써있는 조끼 또는 ICE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고 범행을 벌인다고 합니다. ICE가 이민세관 단속국이잖아요. 그렇게 조끼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를 갑자기 급습해서 가짜 단속을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레즈노 지역의 11개 사업체를 잇따라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막 이러면서 구체적인 서류 갖고 와라, 뭐 너 체류 서류 갖고 와봐, 그리고 사장 나오라 그래, 이들 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 맞아, 갖고 와봐,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좀 강압적인 태도와 어딘지 모르게 약간 어설프면서도 그저 강압적이기만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과도하게 좀 집착을 하면서 막 촬영을 하는데, 이 촬영하는 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그저 이 공무 수행을 하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지나치게 이 촬영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에 일부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검사하고 조사하면 조사하는 거지 왜 이렇게 촬영에 집착을 하지? 좀 이상해서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라고 밝힌 또 이민 단속국 요원이라고 밝힌 그들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아, 여기 좀 우리가 경찰이라고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한번 출동해 주세요 해서 경찰이 와봤더니 아니나 달라 가짜 경찰, 가짜 이민요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 그리고 이민단속국 연방공무원 사칭 혐의 등등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이들은 경범죄만 적용이 돼서 다음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는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도소에 수감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저 웬만한 범죄는 죄다 경범죄로 처리해서 하루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절도 피해액이 $9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범죄는 미스디미너, 경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범죄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가 뭘 훔치더라도 $950만 넘지 않으면 된다 해갖고 어디 한 번 가갖고 한 $800 정도 되는 상당의 그 범죄 행각만 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면 너 여기서 훔친 게 얼마야? 다 털어보니까 한 $800, $850쯤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950이 안 넘으니까 결국은 경범죄로 해서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좀 한 2, 3일 있다가 또 가서 한 $600어치 하고 절대로 이들이 $950 넘지 않게 범죄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니 잔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그 시행된 프로포지션 47, 주민 발의안 47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이게 통과됐거든요. 또한 이 불법 약물 소지 그런 혐의도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약물 소지는 중범죄가 아니라 그냥 경범죄.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다 중범죄였는데. 또,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어떤 해를 입히는 그런 형사범이 아닌 경우에 웬만하면 경범죄로 바로바로 풀려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너무 오래 이 매니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복잡하니까 추후에 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범죄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관세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3월 4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이어졌었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은 북미잖아요. 그래서 3개국은 대부분 무관세로 무역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25% 언제부터? 네, 오늘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5%는 제로에서 25%가 하루아침에 붙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100짜리가 $12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그 부과한다라는 그 25%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또 어떤 보복 관세를 들고 나올지 참 저기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부과되는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거. 그런데 캐나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요건 다음 달 2일부터
날짜를 콕 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신 미국 농부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앞으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착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음 달 2일부터 내가 관세를 때려버릴 테니까 그러면은 비싸지니까 우리 미국산을 많이 쓸 거다.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 앞으로 준비하시오. 기분 좋지. 뭐 이런 겁니다. 자,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또 비관세 장벽 등을 잘 감안해서 그 부과하기로 얘기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상호관세, 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날이 4월 2일입니다. 그 4월 2일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거리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4월 2일 이후에는 이제 먹거리 물가도 올라갈 것이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가 때려받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건 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먹고 이제 미국 농부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을 하게 되면 또 미국에는 노동력이 비싸니까 기본적인 가격이 비싸고 해서 여하튼 인플레이션은 뭐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다음 달 2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임을 어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과 관련한 그 별도의 품목별 관세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는 뭐 10%, 요거는 15%, 요거는 뭐 25% 이렇게 이제 부과될 터인데요. 그런 구체적인 게 다음 달 2일 이전에 다시 한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미국이 지난달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적인 additional tariff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으로 additionally 1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미국산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그러니까 미국 농부들이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 제품들, 미국 농산품 많이 먹을 테니까 많이 팔 준비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농부들이요. 중국으로 수출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막힐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도 또 얘기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맞대응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연구 중인 맛 대응책을 보면 뭐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말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에 관세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중국도 우선적으로 미국 농산물한테 우리는 때리겠다. 똑같은 맞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아주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쪽에서는 가장 먼저 이 타격을 받을 게 어떤 분야냐? 네, 바로 이 농산물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에 관세 때리겠다고 하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누구만 힘들어지느냐? 최종 소비자들 우리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값 올랐어. 저걸 사도 값 올랐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중국의 그 미국 농산물 수입은 조금씩 감소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대두, 육류, 특히 이제 육류, 소고기 막 이런 것들, 육류 그리고 곡물 등 이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중 무역은 물론 미국 수출업자 및 미국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디어 누가 더 뭐 피해를 더 받느냐, 누가 뭐 타격을 더 받느냐, 뭐 이걸 떠나서 드디어 미중 플러스 알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다 같이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오늘부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소위 출생 시민권 제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과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국민의 약간 절반이 넘는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51%.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다. 뭐 과반이다라고 표현은 가능하지만 절반을 간신히 넘은 51%만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라는 소위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지금 법원에 의해서 뭐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여튼 취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생 시민권이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그렇긴 하죠. 내가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에 어떻게든지 미리꾸고 가서 나는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으니까 무조건 불법 입국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네,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수정헌법을 곧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부가적인 그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좀 제도화시키는, 개선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은 일단 연방법원에서 제동은 걸려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제도,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미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한 거죠, 39%는. 또 이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응답 비율은 9%였습니다. 자,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뭐 간신히 절반을 넘는 뭐 소위 말해서 뭐 과반이기는 하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출생 시민권에 반대한다라는 사람이 68%. 또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라는 공화당 지지자는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볼까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생각보다 높아요. 76%.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 공화당, 아무 당도 아니야. 소위 무당파는 찬성이 54%, 반대가 33%였습니다. 재밌는 건 나이별로도 또 좀 양상이 다릅니다. 자, 30세 미만, 소위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71%가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라고 한 반면에 나머지가 이제 반대한 거고, 그리고 나이가 좀 올라갈수록 찬성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 40대, 50대, 60대 되는 경우에는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출생 시민권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기 지금 산불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산불이 확대되자 비상사태가 그쪽에 선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맥메스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전역에 내려진 그 소각 금지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당분간 더 연장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각 금지령. 어떠한 종류의 물건도 당분간은 인위적으로 태우는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요, 국유림 등 이 4개 대형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율은 아직 30%가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명피해 보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방기상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이 화재 위험성이 높아졌고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라면서 당분간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산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엊그저께 이제 심한 폭설이 내려서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3월 달에 폭설이 내린다? 쉬운 일은 아닌데 참 요즘은 날씨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국에 엊그저께 이제 폭설이 내려서 피해가 속출했고요. 아마 오늘 또 한 번 큰 눈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엊그제는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서 여객선과 항공기 등이 잇따라 결항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또 인천, 제주, 또 울릉도 등등으로 가는 여객선이 완전히 다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그런 항공기 한 2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3곳에 226개 탐방로도 지금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설악산 탐방로가 폐쇄된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상관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뉴스를 뭐 간단하게 또 뭐 설악산, 오대산, 뭐 울릉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뉴스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과거 한국에 계실 때 뭐 좀 가봤던 그런 추억 이런 걸 좀 소환하실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딱히 당장 나한테 소용이 없는 뉴스라 하더라도 제가 뭐 간단하게나마 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추억 소환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요. 자, 그래서 설악산, 오대산 국립공원의 탐방로 다 폐쇄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설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부터 강원도, 충청도, 경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 눈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끝소식으로 이 수면, 특히 이제 잠자는 것에 있어서 푹 잘 자는 소위 숙면 관련된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주 3회 이상 숙면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런데 스트레스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중에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게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샘플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자, 글로벌 수면 솔루션 업체 레즈메드라는 곳은요, 글로벌 수면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개 주요 국가에서 총 3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1,500여 명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세계 응답자들은 매주 평균 3일가량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요거는. 전 세계 응답자의 약 30%는요, 주 3회 이상 잠들거나 숙면을 취하거나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30%.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떠냐? 한국인들은 이게 조금 높아요. 37%가 주 3회 이상 나는 숙면을 못 취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높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는데요. 전 세계 평균은 57%, 한국인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답변한 게 67%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 57, 한국인은 평균이 67%. 그러니까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긴 많은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이어서 불안감과 어떤 재정적인 압박감 등 때문에 나는 이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수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좀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인의 17%는요, 수면 부족을 겪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지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낮은 것으로,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 양질의 수면 일수를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평균이 일주일에 3.831, 3.831은 양질의 수면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주 7일 중에.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만.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이것보다 더 적었어요. 3.38로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남성은 전 세계 평균이 4.131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 한국인 남성은 평균이 3.82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만 딱 또 떼어놓고 보면 남자들은 주 7일 중에서 3.821을 양질의 수면, 여성들은 3.381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나쁘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간관계와 또 일터에서의 생산성 악영향 등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더 나아가 심부전증, 뇌졸중 증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데 반대로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잠을 못 자서 내가 스트레스가 지금 있는 거야,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일단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모두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복귀하는 의미로 그런 차원에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반복하라. 그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말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고 이러지 말고 가능하면 주 7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면 환경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둡고 좀 조용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빛을 좀 차단하는 커튼을 달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귀마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안대를 쓰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좋다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해야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또는 집에서 하는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90세 넘게 장수하시는 유명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또 다른 한 가지는 잠자기 직전에 스트레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잠들기 한 두세 시간 전에 격렬한 운동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카페인 및 알코올 조정입니다. 카페인, 커피, 녹차, 그리고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자기 최소한 대여섯 시간 전에는 섭취 중단입니다. 알코올은 나는 잠자기 위해서 술 먹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예를 들어 잠을 빨리 들게는 만들 수 있지만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가끔 잠 좀 푹 자야지 해서 자기 전에 이제 와인 한 잔 일부러 먹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은 빨리 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깨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인 한 잔 마시고 중간에 깼을 때는 바로 금방 잠이 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런 것들이 잠을 빨리 들게는 하지만 중간에 숙면은 방해하는구나. 저도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스트레스 관리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deep breath 이런 거, 그리고 따뜻한 목욕 등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자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내가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누워서 막 생각을 좀 덜 하고 좀 걱정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적어 놓으면 누워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너무 중요하죠.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르면 숙면 방해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배고프면 가벼운 스낵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한 반 개 정도는 좋고요. 또 뭐 견과류 한 줌 정도,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반 컵 정도. 이런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좋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도 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